그 비폭력 대화는 이제 그 정말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네, 어, 또는 뭘 이제 연인 관계나 혹은 부부 사이에서도 정말로 어,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 그리고 비폭력 대화라는 게 이제 이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원칙들을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개발을 네, 해서 이제 그것들 전파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특정한 형식을 NVC, 아, Non-Violent Communic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내가 완전히 공감한 내용은 어, 그 공감하고 네, 공감을 통해서 그 사람과 어떤 그 내면적인 연결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말에서 난 상당히 감명이 깊었어요. 어, 그 내적인 연결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이 우리 대화나 관계에 있어서 내적인 연결을 이제 기대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들. 네, 그래서 이제 내적인 연결을 맺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제 대화에서 그 가장 중요한 게 판단하지 마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네, 사람의 네, 말을 통해서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솔루션을 제공해 주려고 하다 보면 네, 그 사람이 너는 잘했어, 너는 못했어 같은 이제 판단하는 용어를 그냥 즉각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엄청나게 나는 동감을 했어요. 그래서 판단을 보류하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와 그 사람의 감정 혹은 느낌을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라. 알아채려고 노력해라. 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는 그 솔루션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음, 항상 공감하기 이전에 판단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판단을 통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했고 네, 판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이 맞았다, 틀렸다 이런 판단을 맞아요, 네, 무의식적으로는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로는 되도록이면 맞장구 쳐주고 그 음, 사람의 말한 그 의도에 감정적으로 이제 공감을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그 사람의 욕구가 무엇인지 한번 상상을 항상 하면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죠. 음, 그런 면들은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의 느낌과 네, 자기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네, 부분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크게 어,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눠서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때 조심히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진정한 나를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어, 저도 전반적으로 다 완전 공감되는 내용들이에요. 저도 음. 마찬가지로, 진우님이 특히 소개를 했잖아요, 특히나. 맞아요. 저도 음, 그, 처음에 이제 조금 읽고 제가 추천을 한 거잖아요, 이 책을. 이게 이제 그 그렇죠. 책을 추천할 때의 예상했던 기대값보다 사실 더 큰 저에게 도움이 됐던 책이었어요. 읽고. 음, 왜냐면, 어, 일단, 처음에 사실 저는 읽을 때, 이걸 좀 어느 정도 한 중반까지 읽을 때, MBC 모델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잖아요, 거기까지는. 근데 그런 그렇죠. 설명을 읽을 때는 사실 약간 의심이 거치지 않았어요. 어떤 의심이었냐면, 이게 실제로 이게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되게 음, 너무 복잡해 보이고, 음, 이거를
생각을 하려고 해도 지금 당장 그 거기서 예시문이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예시문만 당장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려고 해도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리는데 일상 음, 대화에서 그렇게 휘발성이 강한 그 대화라는 속성에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고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되게 좀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의심을 했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제가 저는 이제 책을 나눠서 읽으니까 음, 그 정도 읽고 전 이걸 계속 그래도 나름대로 한번 실생활에 적용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한 게 가족들이랑 여자친구와의 대화에서 그걸 적용을 하려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맞아요. 처음에는 되게 낯설고 해서 사실 잘 되지도 않고 생각이 잘 나지도 않아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이렇게 생각이 안 나다가 그걸 또 다시 또 읽다가 다시 또 반복하고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음, 한 가지 진짜 크게 변화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욕구 부분 있잖아요. 그 음, 사람의 결국엔 욕구를 파악하는 거. 일단 이게 첫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 일단은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제가 완벽하게 하고 있진 않더라도 최소한 어떤 그 감정적인 오가가 얘기가 오갈 수 있을 때 욕구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해주는 그 저에게 기회를 줬더라고요, 이 책이. 그게 저는 너무 맞아요, 큰 맞아요. 변화였고, 그리고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제 음, 자신에 대해서도 좀 새롭게 안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가끔 특히나 부모님이나 뭔가 약간 어떤 대화가 있을 때 되게 뭔가 답답하고 이럴 때 막 표현 안 해도 화가 확 날 때가 있거든요. 짜증이라고 해, 이런 게. 너무 막 음, 답답해서 그 짜증나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여자친구랑 대화할 때도 맞아요. 가끔 너무 대화가 안 통한다 이런 거 싶을 때. 근데 그때는 그냥 짜증날 때는 이게 항상 편도체 활성화되니까 남을 탓하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뭐 그 사람한 상대방한테 되게 이성적으로 나름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 대화를 그냥 피하든지 약간 이렇게 했었는데 음, 근데 여기서 얘기 나왔던 게 정말 저는 이게 가장 좋았는데 분노를 삶의 좌명등으로 써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음, 오히려 분노가 내 욕구의 가장 큰 욕구의 왜곡된 표출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음, 저는 이게 너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짜증이 났을 때 이걸 떠올리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짜증이 나지? 이렇게 짜증이 난다는 건 그만큼 엄청나게 큰 욕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하면서 좀 되돌아봤을 때 좀 새롭게 알게 된 욕구들을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 덕분에. 음. 그래서 어 일단 지금 당장도 아직 막 전체적으로 익숙하진 않더라도 너무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책이어가지고 정말 어, 진짜 좋은 책을 잘 찾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책이었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원주님한테도 나는 이 책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아, 저한테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은, 나도 진작에 이 책을 좀 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음, 굉장히 우리 일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대화들이 있잖아요. 예, 그 대화들에 있어서 좀 현명한 그 대화법을 알려주는 책,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나름 저 자신이 이제 제가 말하긴 좀 그래 친절하고 좀 뭔가 좀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비폭력 대화를 처음에 읽었을 때 이게 그 연민의 대화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누군가를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조금 연민으로 조금 이제 그 사람이 좀 안 됐다는 그런 감정으로 조금 해주면 조금 대화가 좀 순조롭지 않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대화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진호 원장님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이게 자기 욕구 표현을 이걸 잘 해야 된다는 그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좀 욕구 표현을 항상 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항상 은연중에 부모님이나 저도 그런 조카들한테나 막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안 그러는데 좀 주위 좀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조금 짜증을 내고 좀 이런 폭력적인 대화를 좀 많이 한다고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 책에 대해서 조금 교수님 말씀하실 때 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조금 예, 되게 그러니까 이게 책 제목만이라도 책 제목이 그냥 이게 좀 깨닫게 하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 진짜 저는 원주님도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은 게 음, 그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음, 맞지. 그러니까 이게 그 정말 너무 좋은 게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없애더라고요. 확실히. 음, 평소 같으면은 되게 그 사람의 말 자체에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했을 법한 것도 그 사람의 욕구에 집중해버리면 뭐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구나. 그걸 나한테 호소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질 뿐이지. 음, 되게 그냥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 부분에서. 그 되게 뭔가 그 내면 소통에 있는 내용들이랑도 되게 맞닿아 있다라고 느꼈고, 읽으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궁금해가지고 챗 GPT랑 대화하면서 읽었거든요. 뭔가 그 평소 생활에서 아 이거는 MBC 모델 도저히 적용이 안 되는데 싶은 막 그런 편도체 활성화돼서 그런 느낌이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챗GPT한테 MBC 모델에 입각해가지고 지금의 상황일 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 게 옳은지 이거를 물어보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음, 근데 진짜 도움이 되게 챗GPT가. 너무 도움되더라고요. 아 이거 이게 그 한 가지 제가 했던 예시를 들어드리면 제가 음, 얼마 전에 데이트 이걸 몇 번을 지각을 했어요, 제가. 근데 이 음, 지각을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각을 하지? 나는 뭐가 문제가 있나? 여자친구를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왜 지각을 할까? 이러면서 저를 막 자책을 했어요. 그리고 음, 지각이라는 건 분명히 상호 관계에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명백하게. 그럼 이런 그, 상황에서 내가 나를 개선시키고자 할 때 도대체 어떻게 그 MBC 모델을 적용시킬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엄청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봤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일단 그냥 관찰만 하면은 내가 지각을 일주일에 뭐 3번 했다. 뭐 이렇게 돼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은 내가 그럼 지각을 3번 했기 때문에 내가 느낀 감정은 되게 뭐 창피하고 좀 어, 미안한 감정이 들고 이런 게 이제 느낌인 거고 그리고 음, 그것에 대해서 욕구는 그런 거예요. 여자친구에게 신뢰를 받고 싶다, 존중받고 싶다. 이게 사실 욕구인 거죠. 그렇, 그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네. 이거 딱 듣고 보니까 너무 많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러면 제가 앞으로 하는 행동도 이거를 지금 이 제, 이런 죄책감이나 어떤 자책감 이런 걸로 인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에게 신뢰감을 얻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완전 동기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음, 그런 것들에 완전히 이제 납득이 가고 그러면서 진짜 좀 신기하기도 하고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되게. 음, 뭐 되게 좋은 책이 될 것 같아요. 네. 원천은 여자친구 관계도 개선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맞아요. 진짜 여자친구도 지금 읽고 있어요. 나는 서로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좋더라고요. 음, 여자친구도 좀 일이 바쁘거나 이럴 때는 음, 많이 힘들 때는 뭐 퇴근하거나 지치면 좀 저한테 투정도 부리고 이럴 때도 있는데 음, 확 줄었어요. 그게 뭔가 되게 어, 차분해졌어요. 여자친구가 전 이거 읽으면서 음, 너무 그러면서 좋다. 네, 데이트하면서 음, 이제 이 비폭력 대화 읽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도 그런 것들이 이제 읽고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음, 그러면은 이거를 물론 이제 그 각자 좀 적용을 하고 있지만 네, 그 뭐 더 심화해서 적용을 일상생활에서 하려면 일단은 관찰과 그리고 느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나는 좀 어려웠던 게 이제 느낌을
여러 가지 리스트를 나열을 해줬는데, 네. 그, 거기서 뭐를 구별을 하라고 그랬죠? 느낌과 생각한다. 네, 생각을 구별을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특별히 좋은 경험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느낌이고, 이건 생각이고, 뭐 이런 케이스 같은 것들이. 아, 그것도 저 교수님 말씀에 맞아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저도 아직 뭐 이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음, 일단은 이런, 특히 제일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이런 느낌과 이런 생각에는 이 느낌이 든다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붙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은 그냥 그게 그냥 생각한다를 느낌처럼 그냥 아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는 뭔가 즉각적으로 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앉아가지고 문장 써놓고 이게 생각이냐 느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구별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혹시나 그 언어 체계가 네, 우리나라 언어하고 네, 영어가 다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좀 어색한 건 아닌가 나 그런 그 의구심도 좀 들긴 들었거든요. 어, 언어 체계 때문에 네.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생각하고 느낌을 구분했는지 할 수 있었는지 그걸 좀 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 구체적인 사례는 떠오르지가 않는데, 음, 교수님은 혹시 그걸 느꼈던 어떤 사례가 한 가지 있었을까요? 아니 난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돼서 아, 지금 생각과 느낌을 구별을 한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느낌이라는 것과 감정은 조금 다른 거고 느낌의 리스트들 쭉 나열을 해주는데 맞아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내면 소통에서도 느낌이나 감정은 결국 두려움 하나뿐이다라고 밖에 이미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느낌도 결국 두려움 하나뿐인가? 그런 것들에 아, 대해서도 좀 고민을 그거 하고 있어.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옛날 책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적용이 안 된 것 같긴 하죠. 확실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동양 사람들이 조금 그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우리 요즘 최근에 읽은 책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책은 그냥 그 관찰, 인지, 그 다음에 뭐 욕구, 그 다음에 부탁 이렇게 이제 포매팅을 해서 네, 나름대로 여러 현상을 잘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각각 단계에서는 조금 우리가 모디파이를 해서 조금 우리 그 뭐랄까 우리한테 맞게 사용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그래야 되지 어, 않을까?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챗 GPT한테 지금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그거 궁금한데. 네, 한번 한번 MBC 모델을. 물어볼게요. 근데 요즘 코파일럿 많이 쓰시네. 챗 GPT 쓰시네. 챗 GPT 쓰시네. 저는 챗 GPT만 써요. 어, 챗 GPT 미드전 이거 두 개만 써요. 어, 저도 코파일럿은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미니도 쪽 쓰고, 그다음에 그 쓰게 되거든요. 챗GPT. 근데 코파일럿은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코파일럿이 이게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조금 챗 GPT는 좀 예전 자료를 기반으로 하지 않나요? 2021년인가? 이제, 근데 요즘은 그래서 저는 이제 제미니를 많이 쓰는데요. 제미니요. 아, 재미,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군. 근데 좀 챗 GPT한테 물어봤는데 좀 알 것 같아요. 뭐라 그래요, 챗GPT가?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생각한다면은, 네. 일단은 첫 번째로 그 두려움만 있다라고 하는 그거 자체도, 그것도 어떤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그 음, 두려움이 기본 감정이다. 이렇게 상정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뭐 두려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위를 포함한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뭐 기쁨, 슬픔, 분노, 논란 뭐 이런 것들도 감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사실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감정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갈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포함을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 예시를 보면은, 어, 그 생각은 판단이 들어갔을 때 그게 생각이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실패자라고 느낀다. 이거는 실패자라는 것이 판단이잖아요. 맞아요. 아, 그것은, 판단, 네. 그러면 그건 생각인 거고, 근데 나는 음,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슬프다는 이거는 명확하게 이제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자기가 그 여기서 얘기한 그 MBC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실제 현상과 실제 현상의 원인과 나의 인식을 구별하는 것이 일단 중요한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게 생각과 느낌이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음, 뭔가 내가 항상 기분이 나빴던 이유는 뭐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런 게 벌어졌다고 하는 게 이게 만약 고착화돼 있었으면 당연히 우리는 이 상황 때문에 나 기분이 나쁜 거야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서 난 이 상황 때문에 이 상황이 뭐 어떻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더 그 인식의 주체인 나에 있는 어떤 문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느낌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 ChatGPT가 똑똑하네요. 그러니까요. 챗GPT 없이 진짜 못 살아요 이제. 너무 음, 많은 음. 이제 그 얘기도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그 AI 그 네, 일부에서 맞아요. 나와요 거기. 네. 이제 종교화할 거라고. 아니 저를 가지고 쓴 체크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되게 찔렸던 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2장까지밖에 아직 못 읽었거든요. 반 정도 읽었는데 네. 여기서 얘기한 게 원래는 사람이 목표를 분명히 해주면 음, 그것에 대해서 이제 GPT나 AI가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다 이거였잖아요. 이건데 맞아요. 근데 이제는 목표 자체를 두루뭉실하게 주고 이런 거 약간 동업자처럼 마치 이렇게 음, 하는 거 어떨까 이렇게 하면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고 프로세스를 개발해서 알려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제가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질문할 때. 그래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진짜 신기했어요. 음, 그러니까 뭔가 노코드 툴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음, 원하는 게 분명히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얘한테 뭔가를 요구를 하잖아요. 그 모델한테. 맞아요. 예. GPT한테 물어볼 때는 뭔가 명확히 하질 않아요. 애초에. 그냥 그 전 단계, 그 아이디어 단계에서 다 물어봐요. 오히려. 음. 얘를 이제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수준으로. 하나의 그 인지 체계, 하나의 지능, 네, 새로운 지능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음, 거기다 그래서 이제 또 멀티 모델이 되니까.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걱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어, 우리가 하는 뭐 SNS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비폭력 대화를요? 그렇죠. 비폭력 대화에서 얻은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저는 확실한 거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 일단은 막 협상하는 단계에서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게 아, 저는, 제가 그것도 궁금했어요. 저는 MBC 모델의 한계는 무엇일까? 이것도 궁금해서 생각을 하고 GPT한테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아, 결론을 내린 게 그 응급 상황에서는 MBC 모델을 적용할 수 없다. 그, 그래요? 네. 왜냐면 MBC 모델은 그 되게 어떻게 보면은 느린 대화법이잖아요, 사실은. 즉각적인 대화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자기의 생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니까 그거 어려운데. 근데 응급적인 상황, 뭐 예를 들어서 그 갑자기 뭔가를 해야 된다거나 뭐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될 때는 이것에 대한 사실 과정보다도 일단 빨리 해내는 게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MBC 모델이 좀 힘들고 또는 그 협상 상황에서 되게 협상이라는 것은 이제 이 상대방한테서 원하는 걸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MBC 모델의 목적도 여기 앞에서 언급되었지만은 누군가에게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모두의 욕구를 충족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애초에 거기서 벗어나 있죠. 이제 그 대화의 음, 목표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적용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음, 그래서 비즈니스나 이런 데서 적용하는 데는 아무래도 그 두 상황이 되게 비즈니스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음, 어, 막 이걸 전체적으로 다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특히 이럴 때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저에게 뭔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컴플레인 같은 거를. 근데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되게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크다는 증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이제 컴플레인 같은 거 힘들어할 때가 그 사람을 되게 얘기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되게 상처를 입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나에게 그만큼 큰 기대를 한 거고 그 음, 사람이 그로 인해서 욕구가 생긴 건데 그 욕구가 내가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그 놓친 부분이 있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이것도 그 마치 그 분노가 삶의 자명종인 것처럼 어떤 사업의 하나의 큰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보아준 사람이 이 왜곡된 표현이지 않을까 그런 것도 음.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좋은 인사이트 같아요. 네. 음. 원주님은 어떻게 아, 생각하세요? 예. 이게, 저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진우 관장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 저도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이제, 민호님 분들 이제, 예전에는 전화를 왜, 그러니까 너무 자주 하나, 이래 생각했는데, 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렇지만, 저도 이제 그런 전화할 일이 없지만, 오직 하면 전화를 했을까? 그러니까 오직 음, 하면 그런 걸 진짜 조금 궁금해서 전화를 했고 그런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되게 조금 어떨 때는 좀 너무 처음에는 좀 자주 전화한다 이 생각을 했지만 또 이제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조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어떤 드라마던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 뭐지? 자기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한자의 보호자가 되게 그러니까 왜 제대로 그러니까 오직하면 요렇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계속 제대로 안 돌봐주니까 뭐라 하는데 그 이제 의사가 얘기하기로는 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진짜 치료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 그 간절함이 이제 아무튼 그렇다고 하니까 되게 뭐라 해야 되죠? 좀 이 비폭력 대안에 연민의 대화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이 음,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욕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니까 좀 말 같은 게 조금 최대한 들어주려고 하고 좀 짜증을 안 내려고 하는 그렇게 조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인들에 대해서요. 나 미란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이제 처음에는 짜증이 순간적으로 이게 계속 안 되는 그러니까 조금 처음 들어보고 조금 뭔가 뭐 간판이든 가속방지턱이든 이게 계속 안 되는데 오직하면 그렇게 그렇게 요구를 하겠나 하는 생각 들고 조금
조금 이제 그 사람을 좀 이해하면서 좀 들으려고 연민의 마음으로 하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음, 아니, 어떤 민원인데요? 뭐, 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간판을 조금 이제 좀 그러니까 치워되게 조금 옮겨줄 수 있냐고 이제 자기가 얘기도 해보고 이장님한테도 얘기를 해보고 안 돼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아, 이제 좀 중재를 해달라고 조금 어떻게 조금 해달라 했는데 이제 실질적인 사실은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 그 계장님한테 이게 방법은 없는데 이제 사유지여가지고 근데 이제 아, 제가 이제 이제 이 비폭력 대화를 이제 그렇게 오늘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오직하면 이제 전화를 했겠네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잘 들어주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어떻게 보면 좀 다르지만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이 수단으로서 이제 좀 도움을 청하는 거니까 좀 그 해주려 했는데 좀 실질적인 방법이 없어서 조금 많이 아쉽기도 했고 그래서 음, 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가속 방지턱을 설치해 주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또 설치를 또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차량을 손상 입히니까 또 가속 방지턱 하면 좀 그걸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전을 위해서 좀 이제 설치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좀 그 부분이 좀 상충돼 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조금 뭐 대안을 좀 해드렸는데 무조건 또 얼마 전에 또 전화 와가지고 가속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저도 이제 갑자기 짜증이 좀 치밀어 오르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예, 좀 예, 그럴 때도 있고 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마인드를 갖기 좀 전이었는데 예, 아무튼 하루 예, 조금 오직하면 그걸 설치를 해달랬나 뭐 생각 들고 좀 잘 예, 최대한 그냥 제 그런 그거를 조금 줄이고 최대한 그냥 뭐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최대한 잘 그냥 해결되셨어요? 해결은 안 되는데 그냥 이제 저는 사실은 뭐 제가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이 올리기만 올리거든요. 군청에다가 이제 이런 민원이 있다 이래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조금 거기에 있는 업무 있는 사람들 좀 일을 줄여줘야겠다고 하는데 근데 오히려 줄여들지도 못하고 저도 이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니까 조금 그거에 음, 대해서 조금 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할 수도 없는 건데 너무 하려고 해가지고 예. 아버지 무슨 갑자기 딴 얘기를 해버렸네. 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폭력 대화가 한쪽에만 교육이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공무원들만 비폭력 대화를 해야 돼. 뭐 그러면은 이제 민원인들은 비폭력 대화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음, 아니면 서로 간에 다들 배워서 해야 되는 건지. 근데 그 뭐 민원인들의 욕구를 잘 들어주면 민원인들의 불만도 많이 줄어들 것인지 그런 것들은 조금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 부분도 제가 궁금해서 챗GPT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아, 읽으면서. 그래요? 네. 왜냐면 MBC 모델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 대부분 사람들은 MBC 모델을 적용 안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교수님의 그 의문이 사실 계속 하면서 들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 그래서 궁금해서 좀 알아봤었는데 결론은 이 도움이 된다 이거더라고요. 물론 그래요. 상호가 같이 하면은 그게 되게 좋긴 음, 한데 한쪽만 하더라도 분명히 음, 유용한 모델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왜 음, 그러나 해봤더니 결국엔 이건 것 같아요. 그 일단 그 뭔가 이렇게 어쨌든 그 MBC 모델을 모르더라도 그 사람의 욕구는 이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죠. 이제 계속해서 왜곡되게 표현을 할 뿐이지 음, 어쨌든 그 내면의 알맹이는 결국 같은 건데
음, 저희는 그걸 연습을 해서 알맹이를 표현하는 거고, 거기는 왜곡된 걸 표현하는 거라면, 거기서 어쨌든 같은 걸 얘기하는데 이분은 왜곡됐을 뿐이니까,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해서, 아, 이런 욕구가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도, 일단 첫 번째로 이 사람에 대한 저의 분노가 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의 표현으로 인해서 기분이 나빠졌을 때, 저의 음, 분노를 가지고 제 아내의 욕구를 또 들을 수가 있잖아요. MBC 모델을 통해서. 그러니까 분노 대 그렇죠. 분노 대응이 아니라. 그럼 그때 저는 그냥 차분하게 제 욕구를 또 그분에게, 아, 이거는 이런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뭐 그렇게 얘기를 어, 하면은, 음, 그러면은 일단은 최소한 물론 완벽하진 않더라도 기존에 뭐 열에 뭐 5시 기분 나쁠 일이 열에 한둘로 어쨌든 줄지 않을까, 전체로 봤을 때. 음, 그런 게 재밌는 음, 접근인 거예요. 그러면 원주님은 공무원 사회의 그 non-violent communication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셔야겠어요. 아, 음, 아니 근데 민원인 상담 쪽은 정말 그런 거를 필수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음, 너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요. 이게 아직 좀 서툴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조금, 예, 조금 이게 짜증이 날 때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 이게 상담하면 짜증을 내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되는데, 예, 예, 근데 사실 그 전화하시는 분들이 짜증을 내는 대상은 사실 원주님이나 그 한 명 한 명 개인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그 국가인 거지, 일종의. 그 집단한테 짜증을 내는 건데, 그걸 받는 사람이 그냥 한 명 한 명 개인이다 보니까. 음, 근데 이 괴리를 집단에서 채워주지 않고, 그냥 전화 받는 한 명이 다 받아내고 있다라는 게, 그게 저는 되게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음, 아, 저는 그리고 궁금한 게 교수님한테 궁금한 게 있거든요. 이 책 읽으면서. 네, 교수님은 교육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 책에서도 그 후반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 교육자나 상담사가 이 MBC 음, 모델을 가장 적용하기 힘든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음, 왜냐하면 누군가의 인생을 말로써 직접적인 변화를 주기 위한 게 그 직업의 소임이니까. 근데 여기서 그렇죠. 이제 조언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되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 아직까지 교육 환경에서는 뭐 네. 적용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네. 단지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나는 교육 환경에 적용할 거냐면, 네. 학생들이 그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냥 하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기보다 네. 이제 보통은 이제 왜 하고 싶은지를 나는 아, 학생들한테 많이 어, 물어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자 하는 너의 기본적인 욕구는 뭐니? 이런 식으로 아, 많이 물어봐요. 아, 그런 식으로는 일단은 적용을 하고 있고, 네. 뭐 학생들도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할 때 아, 그것들이 본인의 욕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은 그 진짜 남들이 다 하니까는 그 두려움에서 시작한 건지를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으면 이런 non-violation 커뮤니케이션이 적용된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도저히 방법이 안 떠올랐었는데, 아, 사실상 그 어떤 학문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게 되는 거네요. 결국 그런 방향식으로 가면. 지금 시대는 뭐, 뭐, 나도 이제 요즘 느끼고 있는 거지만, 인터넷 검색 잘 안 하거든요. 거의 챗 GPT를 활용을 많이 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제 뭐 전문가에 대한 권위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 교수님 뭐예요? 물어보면,
챗GPT한테 물어봐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더 올바른 대답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음. 그렇기 그러네요, 진짜. 때문에, 네. 예, 완전히 그 교육의 틀이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뭔가 가르쳐 주는 입장이 되기가 상당히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단지 이제 내가 지식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인, 특성들을 이해를 해서 훨씬 더 이제 집중과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게 결국 교육자의 역할로 바뀌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나는 아, 해석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욕구를 잘 파악을 해야지 분노가 생기지 않고 네. 또 남과 비교하지 않고 본인의 어떤 동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끝까지 프로젝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난 믿어요. 아,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게 교육자의 역할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학교라는 것도 되게 많이 바뀌겠네요. 학교라는 개념도. 그렇겠죠. 이제 학교가 지식 전달을 하는 곳이 절대로는 이제 될 수는 없겠죠. 네. 단지 이제 지식 전달에 있어서 뭐 요즘 뭐 챗GPT가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지식이 전달되어진 양이 똑같더라도 네.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어떠한 그 준비를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를 많이 흡수할 수도 있고 덜 흡수할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학교라는 곳은 그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최대한 잘 파악을 해서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정신적인 상태를 만들어주는 곳, 아, 그 거의 기반을 뭐, 닦아주는 것이 또, 그렇죠. 그, 이제 그런 것들을 거의 아, 메디테이션, 명상학과랑 비슷할 것 같아요. 앞으로 역할은 명상, 그러니까 뇌를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곳, 지식을 전달하는 곳에서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학교는 그 협업이 되게 중요한 곳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굴 만나야지 협업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 협업을 여러 다양한 종류의 협업을 본인이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실패나 성공의 뭐 여러 방정식 같은 것들을 충분히 축적할 수 있는 곳이 학교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역할이 더 앞으로 강조될 것 같아요. 음. 아, 이게 챗 GPT가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을 알아서 가게 해준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음, 이게 결국 협업이 되고 그 지식 전달만 이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도움이 되는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정한 학교가 되고 또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저는. 뭐 그렇게 되는 학교들이 이제 성공하겠죠.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제 학생들 중에 네. 이제 일반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이제 거기 학교를 마치고 이제 학교 다시 스타디로 돌아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뭐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다른 학교는 그런 챗 GPT나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한대요 아직까지는. 아, 그래요? 오, 근데 스타디에 들어왔더니 그냥 난리 났다고 다 인공지능 뭐 챗 GPT 얘기하고 그래서 뭐 약간의 격차는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물론 이제 그 모든 학교들 다 싸져봐서 평가한 건 아니겠지만 네, 시간은 약간 그 적용하려면 교수님들이 먼저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것들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싶어요. 실제로 아직 그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통계 그 뉴스를 봤는데 미국인들 대상이긴 했는데 한
미국인 전체에 아직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20%면 많이 쓰는 거죠. 미국 인구가 얼마인데. 맞아요. 엄청 많이 쓰는 거긴 한데, 저는 되게 더 많이 쓸 줄 알았거든요. 아, 일단 근데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 한 50%고. 오, 심하네. 근데 심하. 이게 전체 연령으로 보는 거니까 그럴 법 하긴 하죠, 사실. 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애기들은 아예 안 쓰니까. 음, 그리고 그래서 이게 좀, 와, 진짜, 뭔가 약간, 저도 많이 좀 혼란스러워요. 뭔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분들이. 쓰는 사람은 진짜 지금, 진짜 많이, 색다르게도 많이 쓰고, 아예 네. 그 워크플로우가 완전 바뀔 수준으로 활용을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항상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음, 어떤 분들은 아예 안 쓰고, 제 주변에도 안 쓰는 사람이 사실 더 많아요. 알기는 네. 다 아는데, 뭐 그냥 처음 나왔을 때 신기해서 두드려 본 게 끝이지, 이걸 진짜 자기 거에 활용하고 있는 사람을 저는 별로 못 봤어요. 그런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뭔가 굳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저는 이 책을 읽어서 더 헷갈려졌어요. 좀, 오히려. 어떤 책이요? 그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책 있잖아요. 아, AI 뭐, 시대 미래? 네, 네, 글쎄 말이에요. 그 좀 새로운 관점이라서. 네. 음, 그거 가지고 다음에 한번 토론해 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해. 네, 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음, 그럼 이게 AI UX 그 다음에 토론하지만 이게 제가 살짝 보니까 이제 인간의 영역이란 했던 예술 영역까지 이제 넘보고 있는 것 같은데 AI가. 예, 참 거기서 이제 저희가 설 자리가 어딘지 조금 왠지 제시해 줄 것 같은 그런 책일 것 같습니다. 네. 예술도 진짜 네. 지금 발전되는 속도 봐서는 정말 7, 80%는 AI가 충분히 다 생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실질적으로 인공을 진짜 지능처럼 보이지만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이제 지능에 대한 데피니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챗GPT나 뭐 제미나이한테 물으면 너는 지능을 가지고 있어? 물어보면 답을 저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음, 단지 저는 거대 언어 모델이에요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아요. 우리 음, 인간이 생각하는 인공지능과 실제로 얘가 작동하는 방식과는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말해서 거대 언어 모델로 확률적으로 네, 뭔가 이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 게 확률적으로 높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구사해 주는데 사람이 그걸 봤을 때는 지능이 마치 있는 것처럼 음, 느껴진다라는 게 이제 음, 포인트인데 어, 실질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은 물론 그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없다라고 그 인공지능 뭐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음, 어, 그것의 차이점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하다 보면 이제 얘가 거대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아트를 하는 것처럼 인간이 해석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트를 안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이제 맞네요. 맞는 말이네요. 네, 그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들이 네, 걱정을 하거든요. 얘가 인공지능이 우리 아티스트나 뭐 예술가들의 이 직업을 뺏으면 어떡해? 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려면
얘가 아티스트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얘네 하는 거는 그냥 확률 통계적인 그냥 거대 언어 모델일 뿐이에요. 맞아요. 네, 아티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기술을 대체하는 것뿐이네요. 그렇죠. 이제 확률 통계적으로 유사한 것을 만들어내는 데 탁월한다는 거지만 그게 결코 아티스트적인 행위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크게 없을 거다. 단지 이제 걱정해야 되는 사람은 아티스트가 아닌 사람들을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일러라고 보면 무언가를 되겠네요. 그렇죠. 뭔가 깔끔하게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좀 카피를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테크니션들은 네, 걱정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결국 경험과 숙련을 통해서 무언가를 똑같이 복제해내는데 자기가 탁월한 능력을 키워왔고 그것을 밥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훨씬 더 거대 언어 모델을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거죠. 뭐 그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소설도 무지 기가 막히게 잘 써주거든요. 네, 그 소설이 실질적으로 뭐 출간되기도 하고 네. 이번에는 무슨 어디 공모전에 1등을 수상한 것이 인공지능이 작곡한 노래가 1등을 수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맞아요. 들어봤어요. 지자체에서.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작곡가들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정한 작곡가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 살아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정한 작곡가들. 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진정한 작곡가가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고요. 아, 진정한 작곡가라면 굉장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커머셜이나 또 대중으로부터 약간 멀어질 수가 있겠죠. 맞아요. 돈은 못 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그럼 그냥 인플루언서 아닌가요? 결국에는 어떤 경로로 유명해지냐는 거지. 결국 유명해짐으로써 생기는 권위가 그 사람의 돈이 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인플루언서가 되야겠다. 마치 뱅크시처럼 뭔가 뱅크시죠. 맞아요. 네. 그게 미래지 않을까. 음. 근데 미래는 사람들이 돈이나 저 경제 생활을 어떻게 영위할까? 그건 참 큰 고민이에요. 그건 정말 그게 사실 저는 제일 그 위기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네, 경제 위기라고 하면 생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소수의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나 창작자들 이외에는 정말 좀 살아남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양상을 봤어요. 그렇죠. 양상. 그래서 이제 그 키워드가 요즘 학생들도 제가 이제 졸업과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키워드는 두 가지 키워드가 제일 많이 등장해요. 서스테이너블하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 또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것은 생존과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나오는 것이 지속 가능한 우리 인간의 지속 가능한 삶을 지원해 주는가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아,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는 공존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우리는 기술과 공존할 수 있는지, 혹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지, 우리는 뭐 지구하고 또는
이런 제주하고 공존할 수 있는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겠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반대급부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존이 나오고 협업이 나오고 뭐 그런 키워드가 등장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공존이랑. 뭐 알파 세대나 MZ 세대들은 너무나 똑똑해서 어, 자기 자포자기하지 않고 계속 방법을 모색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희망이 있어요. 물론 이제 좌절은 많이 하겠죠. 좌절을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 세대나 우리 윗세대 때처럼 그 되게 뭐랄까 의식 없이 또는 뭐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봐가면서 연구나 뭐 자기 커리어를 쌓아나가지 않고 되게 자기 주도적으로 자체적으로 생존 본능을 발휘를 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맞아요. 음. 저는 사실 제일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뭔가 이 뭔가 딱 질문의 방향성이 저는 딱히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젊은 친구들이 뭔가를 할 때, 이게 좀, 저도 그렇고, 제 주변도 그렇고, 이게 보통 돈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런 네.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사실 생존이라는 것은 가장 쉬운 음, 해결 방법은 그냥 돈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내몰린다? 이렇게 생각이 전 들기도 하고, 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뭔가 이 내면에 대한 그런 게 좀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음, 하거든요. 그래서 음,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간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못 가지는 것 같아요. 안 가지는 것보다도. 음, 너무 되게 촉박하게 느껴지고 불안하게 느껴지고 이런 게 좀 저희 세대 전반에 좀 깔려 있지 않나. 음, 그 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예 정서적으로. 음,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좀 안타깝게 느껴지고 그런 음, 공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아직도 그렇게 막 의대 열풍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좀 느꼈어요. 되게 그런 것들의 단편이지 않을까. 그 세대의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거에서 나오는. 음, 너무 좀 그 뭔가 사는 이유가 진짜 돈 이거 하나에 그냥 다 치중해 돼 있다고 너무 느껴져가지고. 음. 음. 그런데 뭐 내가 보기에는 뭐 물론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의대 간 친구들이 없으니까 의대 간 친구들은 뭐 1년에 한 3,500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 나머지 친구들은 또 다른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경험을 하는 게 음. 사대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사대 친구들은 의외로 대안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많이 와요. 어, 그래서 정말 기존의 교육 체계에 대해서 이제 가족에서 가정에서 회의를 느끼고 대안적인 이제 교육 이상을 가지고 설립한 학교에 가서 그 대안적인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검정고시를 치르고 스타디에 들어온 경우가 꽤 많거든요. 어, 그 친구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난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어요. 너무 그분들은 완전 정교하게 다를 것 하지 같아요. 않았으니까. 예. 완전 다르기보다 달라요. 예, 완전 다르진 않아요. 달라요. 완전 다르지 않아요. 조금 뭐 성급하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저에게 자신감이 있고,
어, 사디는 그래서 제가 그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속해 있던 어떤 여타 집단들과는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들이. 돈만 보고 하는 사람도 저는 잘 못 본 것 같고. 음. 사딘이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디 바깥에 있는 친구들과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사디 한 17년, 18년 있었으니까 네. 바깥으로 다 사디 같은 줄 알고 있어. 아, 사디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한 2, 30년 뒤 정도 되지 않을까. 진짜. 아, 그래요? 굉장히 저는 선진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디가. 정말 음, 선진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디 같은 형태가 학교의 미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음,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뭔가 학위가 필요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디에 많은 맞아요. 사람들은. 그냥 진짜 그 배움이 필요해서 오는 거잖아요. 사실 학교는 원래 본질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선행되고 있는 거니까 되게 저는 음, 이게 미래의 학교의 모습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되게, 음, 전 진짜 높게 삽니다. 음, 그래서 저 나와봐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음, 되게 다양하게 살고 막 그런 건 있는데, 음, 그, 사디에서만큼 그 어떤 지향점이 막 다르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이렇게 막 제각각이라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이게. 음, 뭐 얘기해보면은 그냥 일단 뭐 거의 한 8, 90%는 직장인일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일단은 직장을 다니는 데 있어서 뭐 이거를 진짜 어떤 꿈을 가지고 다니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음, 그 열심히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국에는 인정 욕구인 거죠. 이 직장에서의 인정 욕구,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로 이직을 해서 내가 더 올라가가지고 연봉을 많이 받겠다. 이 정도인 거지. 뭔가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삶? 이런 게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결혼해서 애까지 낳을 수 있어서 어떤 서울에서 살면은 다가 있고 이런 어떤 그 정답인 모델이 딱 확실하게 존재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어떤 전쟁터 같은 느낌이고 거기에서 애초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냥 다 패배자 이런 생각을 기저에 다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아이고. 아, 근데 우리 끝나기 전에 하나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진호님한테. 네, 진호님이 이제 non-violent communication 여자친구한테 써먹어 봤다 그랬잖아요. 네. 좀 어색해하지 않아요? 솔직히 웃겼어요. 얘기하면서 뭐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웃겨서. 웃겨서. 근데 일단은 다행인 거는 여자친구도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아, 그걸 이해를 해요. 제가 얘기를 할 때, 음, 아, 이걸 써먹고 있구나라는 걸 일단 인지를 하는 게 일단 그 도움이 음, 되고, 그리고 제가 일단은, 저도 일단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음, 제가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음. 그냥 일단 얘기를 하고, 그거를 다시 돌이켜서 비폭력 대화 이 단계별로 적용을 해가지고 풀어서 써요, 제가. 아, 그걸 다시 걔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음, 뭐, 카톡으로 대화를 할까나요? 뭐, 그럴 때. 그럼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고 아까 너무 폭력적이어서 미안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네. 되게 확 풀리고 좋아해요. 그 얘기해주고. 음,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자연스럽게 쓰려고 하면 어색한 것 같고 일단 지금 실제로 음,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음,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그렇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어요. 재밌네요. 가족한테 할 때는 근데 진짜 그게 힘들어요. 왜냐면 가족은 비폭력자가 아니거든요 아무도. 아,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실천하려고 하면은 일단 음, 실천했다는 사실도 잘 인지를 못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더 어렵더라고요. 안 읽은 사람한테 실천하기는 이게 음. 그 사람은 이제 그런 여유를 안 줄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제가 이걸 생각할 여유를 안 줄 거 아니에요. 따로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화하다가 그걸 실천하려고 하면은 대화를 멈추고 가만히 있어요. 그거 생각하느라 대화가 끊겨요. 그거 생각하다가. 아,
근데 이제 막 읽었으니까 사실 자연스럽게 적용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 이거 그냥 제 생각에는 이런 어떤 방향성을 그냥 계속해서 추구하는 게 그냥 그게 건강한 상태인 것 같아요. 막 꼭 자연스럽게 음, 잘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배려인 것 같아요. 진짜. 음. 그런데 이제 한국도 이런 비폭력대화 센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책 네. 마지막. 그 센터에서 들어볼 가치는 있다고 느껴요? 저는 일단 만약에 제가 여자친구랑 뭐 결혼까지 해서 음, 함께 살기로 약속을 했는데 뭔가 진짜 좀 어떤 욕구 자체에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본적인 욕구 자체에서. 맞아요. 그런 게 있어서 진짜 둘의 대화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떤 엉킨 게 있을 때 저는 한번 진짜 찾아볼 생각이에요. 음, 그래요. 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약간 비폭력 대화는 아닌데 그 음, 미국은 되게 데이팅 앱 이런 걸로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문화가. 그렇죠. 근데 그 데이팅 앱에 그 여자들이 되게 선호하는 그 항목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기는 그 정신과를 다닐 의향이 있다. 이거 있죠. 음, 이거에 대해서 그 문항을 체크한 남자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 높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정신과 다니는 거 아직까지도 되게 꺼려하잖아요. 숨기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감정도 마치 내면 소통에 나와 있는 감정도 그 생각이 결국 감정이잖아요. 나오는 거잖아요. 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감정이. 그러니까 감정도 그냥 장기니까. 음, 장기의 어떤 기능이니까 감정이.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몸 아프면 병원 가듯이 진짜 쉽게 쉽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물론 아직 가본 적은 없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저는 언제든지 가야겠다. 음, 그래서 이것도 정신과도 이게 요즘엔 정신건강과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정신과도 어떻게 보면 좀 아, 폭력적인 명칭이 또 단어일 수도 그럴 수 있다고 있겠네요. 생각이 들어서 정신건강과로 바꾸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음, 그렇죠. 저기, 뭐, 그 병원, 그 진료 과목, 그 과목, 저 과목, 이름만 바뀌어도 인식이 많이 맞아요. 바뀔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네. 할 의향 있으세요? 센터?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그 말을 하면 그걸 이렇게 비폭력 대화 방식에 맞춰서 고쳐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적용이 되면 또는 접목이 되거나 이렇게 정착이 되면 네. 뭐 다닐 필요는 없겠지만 정착이 안 되고 그러면 난 한번 뭐랄까 원데이 이런 데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것들을 그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서 좀 더 비폭력 대화에 가깝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배워보는 것도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뭐 제가 뭐 그럴 건 아니 여기 정책적인 제가 그럴 건 아니지만 이제 너무 선심 쓰는 그런 정책들이 조금 돈 주고 좀 그런 게 좀 많은데 저는 이게 비폭력 대학 그 센터가 있다고 보니까 요즘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뭐 3년 안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뭐 4명 중 1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 비폭력 대화 이런 센터든 어떤 이런 거를 조금 뭐 옛날에 그 부부 클리닉 뭐 그런 것처럼 좀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조금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게 자기들의 이제 그런 조금 이제 순간적으로 물론 깊이 생각해서 이혼하겠지만 좀 그런 마지막 단계에 조금 이런 거를 좀 제시를 해줘서 조금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으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저는 이게 그냥 이제 앞으로 저희 세대나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한테 그냥 필수인 것 같아요. 비폭력 대화. 아예. 이게 소통을 떠나서 이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비폭력 대화에 나온 거.
그 욕구를 들여다보는 거. 전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제 사실 지금 저희 세대부터는 진짜 직업 자체를 만들어야 될 가능성이 높은 시대잖아요. 이제는 어디 들어간다기보다 어디에 속해 있더라도 결국에는 나와서 자기 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거기서 어떤 삶의 기준이나 이런 게 분명해야 될 텐데 그거에 있어서 저는 자기의 욕구를 들여볼 줄 아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해진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비폭력 대화를 통한 나의 욕구를 듣고 상대방의 욕구를 듣고 이런 연습을 통해서 정말 좀 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기에 큰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없이 다른 외부 기준으로 어떤 길을 정해서 걸으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직장 다니는 것보다. 네. 저희 이제 좀 시간도 늦었고 해서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아, 네. 좋아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네. 그 저거를 다 완독해 오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반만 읽으면 어떨까요? 반만이요. 좋아요. 네. 원주님 괜찮으세요, 저 책? AI 이후의 세계.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반만 읽는 걸로 했죠. 아, 이 책 읽고 예. 그 다음 주에 뭐 읽으면 좋을지 또 조금씩 읽어와서 추천해 주는 거 어때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일요일 날 8시에 볼까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재밌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한 주도 예, 좋은 한 주 되십시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